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 3개와 더불어 1권 제1부 항일혁명. 회고록 1권의 앞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다음과 같은 친필 명제가 있습니다. 혁명하는 사람은 언제나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면 100번 승리하지만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되면 100번 패한다는 진리를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한다. 김일성. 회고록 1권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쓰신 다음과 같은 머리글이 있습니다. 머리글. 무릇 인생 말년에 자기의 한생을 회고한다는 것은 참으로 감회로운 일이다. 걸어온 행로가 같지 않고 보고 듣고 느낀 생활 체험이 천차만별이라 사람들은 서로 다른 심경으로 지나온 나날들을 더듬어 보게 되는 것이다. 하나의 평범한 인간으로서 근대 이후 세계 정치에서 언제나 두드러졌던 한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한 정치가로서 나는 깊은 추억과 잊을 수 없는 회포 속에 자신의 한생을 돌이켜보게 된다. 민족 순환의 비운이 칠칠이 드리웠던 망국 초엽에 태어났고 격변하는 내외 정세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의 첫걸음을 떼어야 했던 나는 어린 시절부터 저국과 운명을 같이 하고 결애와 더불어 희로애락을 나누는 길을 걷게 되었으며 바로 그 길에서 온 탈순에 이르렀다. 인류의 생활에 니증류의 대흔적을 남기고 세계의 정치 지도에 괄목할 변화를 일으켰던 20세기와 더불어 흘러온 나의 한생은 그대로 우리 저국과 민족이 걸어온 역사의 축도이다. 그 길에는 물론 기쁨과 성공만 있은 것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뼈를 에이는 슬픔과 희생도 있었고 심한 우여곡절과 난관도 많았다. 투쟁의 길에는 보도 동지도 많았지만 앞길을 막아서는 사람 또한 적지 않았다. 애국의 녹슨 10대의 그 시절에 나로 하여금 길림시가의 포서구에서 배일의 함성을 외치게 했고 적들의 추적을 피하는 아슬아슬한 지하투쟁도 체험하게 했다. 항일의 기치 높이 백두밀림에서 풍찬 노숙하며 광복의 그날을 미도 눈보라 말리 혈전만리를 헤쳐야 했고 수십 수백 배나 되는 강적과 맞서 힘겹게 고군분투해야 하였다. 해방은 됐어도 분열된 저국의 운명을 건지려 몇 밤을 지샜고 인민의 나라를 세우고 지키던 나날에는 또다시 형언할 수 없는 재난과 불행을 뚫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나는 이 길에서 한 번도 물러서거나 주저앉지 않았다. 파란만장의 인생 항로에서 내가 길을 잃지 않고 꿋꿋이 살고 싸워나갈 수 있은 것은 오로지 동지들과 인민들이 나를 진심으로 믿고 도와준 덕이었다. 이민위천, 인민을 하늘같이 여긴다는 이것이 나의 지론이고 좌우명이었다.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믿고 그 힘에 의거할 때 대한 주체의 원리야말로 내가 가장 숭상하는 정치적 신앙이며 바로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한생을 인민을 위하여 바치게 한 생활의 본령이었다. 일찍이 양친을 여인 나는 어려서부터 동지들의 사랑과 기대 속에 한생을 보냈다. 나는 수천 수만의 동지들과 함께 투쟁의 혈로를 헤쳐왔고 그 과정에 생사를 같이 하는 동지와 조직의 귀중함을 뼈에 사무치게 체득했다. 아직은 조국광복을 기약할 수 없었던 20년대 화전의 언덕에서 나를 믿어주고 따르던 터두의 첫 동지들로부터 적의 흉탄을 한가슴으로 막아서고 우리를 대신하여 웃으며 단두대에 올라섰던 그 잊을 수 없는 동지들이 해방된 조국 땅에 오지 못한 채 이역의 산하에 고귀한 영령으로 잠들고 있다. 투쟁의 첫걸음을 달리 떼었어도 정당에는 우리와 한 길을 걸었던 수많은 애국지사들도 오늘은 우리 곁에 없다. 우리 혁명이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우리 조국이 융성번영하며 만민이 그 최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바로 이날을 위해 자기 일신을 초계와 같이 바쳤던 동지들의 생각이 더더욱 간절하고
잊을 수 없는 그 모습들이 삼삼이 갈마도록 잠 못 이루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원래 나는 회고록을 쓸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다. 다른 나라의 명망 높은 정치가들과 저명한 문인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나의 한 생이 사람들에게 고귀한 교훈을 남길 것이라고 하면서 회고록을 쓸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서두르지 않았다. 이제는 김종일 조직 비서가 나의 사업을 많이 대신해줘 어느 정도 짬을 얻게 되었다. 세대가 바뀌어 혁명의 노트사들도 하나둘 가고 새로 자란 세대가 우리 혁명의 중진으로 되었다. 그들에게 민족과 더불어 한 생을 살아오면서 체험한 문제들과 선열들이 오늘을 위해 어떻게 자기 청춘을 바쳤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나의 의무로 된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시간이 있는 대로 한두 줄씩 적어놓게 되었다. 나는 나의 한 생이 결코 남달리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조국과 민족을 위해 바친 한 생이며 인민과 더불어 지나온 한 생이었다고 자부하는 것으로 만족할 뿐이다. 나는 나의 글이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면 천하를 얻고 100번 승리하며 인민을 몰리하고 그의 보림을 받게 되면 100번 패한다는 진리, 생과 투쟁의 교훈을 후세에 남기게 되기를 바란다. 먼저 간 선열들의 명복을 빌면서 1992년 4월 묘향산에서 제1장 비운이 드리운 나라 1. 우리 가정. 나의 생애는 조선의 근대 역사에서 민족순환의 비극이 가장 암담하게 중첩되던 1910년대로부터 시작되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나라는 벌써 일본의 독점적인 식민지가 되었다. 황제 통치권은 한일합병조약과 함께 일본 천황에게로 모조리 넘어갔고 이 나라 백성들은 총독재령에 따라 움직이는 현대판 노예가 되었다. 유구한 역사와 풍요한 자연본과 수려한 산천 경계를 자랑하는 이 강토는 일본제 군화와 대포바퀴 밑에서 짓이겨졌다. 민중은 국권을 강탈당한 슬픔과 분노에 치를 떨었다. 시랴 방송대국의 여운이 사라지지 않고 있던 이 땅의 초야와 지붕 밑에서 수많은 충신들과 유생들이 망국의 한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름 없는 백정까지도 칠성판에 오른 구군을 통탄하며 죽음으로써 치욕의 한일합병에 대답하였다. 우리나라에는 경찰들과 일반 문관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보통 학교 훈도들까지 금태를 두른 양복을 입고 정모를 쓰고 칼을 차고 다니는 야만적인 혼병경찰 제도가 수립되었다. 천황의 칙령에 따라 총독은 조선에서 육해군의 통솔권을 비롯하여 우리 민족의 귀와 입을 틀어막고 수족을 얽어맬 수 있는 무제한한 권한을 가지었다. 조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정치단체들과 학술단체들은 해산의 운영을 면치 못하였다. 조선의 애국자들은 구류장과 감옥에서 연똥오리가 달린 소가죽 채찍에 얻어맞았다. 독구가와 막부 시대의 고문 방법을 그대로 이어받은 교형리들이 불에 달근 쇠꼬챙이로 조선 사람의 살을 마구 찢었다.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총독재령에 의해 조선 사람의 흰옷마저 먹물을 들쓰지 않으면 안 되었다. 현해탄을 건너온 일본의 재벌들은 무슨 회사령이니 조사령이니 하는 법령들의 그늘 밑에서 우리 조국의 보화와 재부들을 무대기로 실어갔다. 나는 지금까지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지난날 식민지로 있었던 나라들을 적지 않게 보았지만 다른 민족의 말과 성까지 빼앗고 밥그릇까지 약탈해간 그렇게 지독한 제국주의는 보지 못하였다. 당시의 조선은 말 그대로 사람 못 살 생지옥이었다. 조선 사람들은 살아도 죽은 목숨과 같았다. 일본은 모든 새로운 발명들과 순전한 아시아식 고문을 결합시킨 전대미문의 야스성으로 조선을 약탈하고 있으며 그를 계속 약탈하기 위하여 싸울 것이다 라고 한 레닌의 지적은 아주 타당하고 정확한 것이다.
내가 성장하던 그 시기는 다른 대륙들에서도 식민지 재분할을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각축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던 때였다. 내가 태어난 그 해에도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는 복잡한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났다. 바로 그 해에 미 해병대가 온두라스에 상륙하였다. 프랑스는 마로크를 자기의 보호국으로 만들었고 이탈리아는 토이기의 로토스 섬을 점령하였다. 국내에서는 토지저 사령이 발표되어 민심을 뒤숭숭하게 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나는 어수선한 동란의 시대에 태어나 불우하게 우린 시절을 보냈다. 이러한 시대상은 나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아버지한테서 우리나라의 망국사를 들은 다음부터 봉건 통치배들을 몹시 원망하였으며 피눈물을 머금고 나라의 자주권을 찾는 일에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하였다. 남들이 군함과 기차를 타고 세계를 돌아칠 때 우리나라의 봉건 통치배들은 갓쓰고 하늘소 타고 움풍용월로 수백 년 세월을 헛되게 보냈다. 그러다가 동서방의 침략 세력이 함대를 끌고 접어들자 그렇게도 완고하게 닫아매였던 쇄국의 문을 열어놓았다. 봉건 왕조는 외세가 마음대로 농락하는 니권쟁탈의 흥정판으로 되었다. 역대로 사대주의를 일삼아오던 부패무능한 봉건 통치배들은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때조차 큰 나라들의 조정 밑에 당파 싸움만 하였다. 그러다 나니 오늘 친일파가 득세하면 일본 군대가 왕궁을 지키고 내일 친노파가 득세하면 러시아 군대가 임금을 호위하고 모레 친청파가 득세하면 청나라 군대가 대궐에 파수를 서는 판이었다. 그래서 한나라의 왕비가 궁궐 안에서 외국 테러단의 칼에 맞아 죽고 1895년 을미사변 왕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 공사관에 가서 1년 동안이나 갇혀있는가 하면 1896년 아관 파천 임금의 당아버지가 외국에 납치되어 가서 귀양살이를 하여도 오히려 사죄를 해야 되는 판국이었다. 왕궁을 지키는 것도 남의 나라 군대에 맡겼으니 이 나라는 누가 지켜주고 돌보겠는가. 무변광대한 이 세계에서 가정이란 하나의 작은 물방울과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물방울도 세계의 한 부분이며 세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조선을 만국의 비운 속에 몰아놓은 근대 역사의 파도는 우리 가정에도 사정없이 쓸어들었다. 하지만 우리 집안 사람들은 그 위협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민족과 더불어 울고 웃으면서 폭풍 속에 아낌없이 몸을 내던지었다. 우리 가문은 김계상 할아버지 댁에 살 길을 찾아 전라북도 전주에서 북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만경대 뿌리를 내린 것은 중조 할아버지 김웅우, 증조 할아버지 대부터였다. 증조 할아버지는 원래 평양 중송리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농사를 지었는데 생활이 너무도 구차하여 평양에 사는 지주 리평택의 묘지를 보아주기로 하고 산당집을 한 채 얻어가지고 1860년대에 만경대로 이사해 왔다. 만경대는 산천 경계가 매우 아름다운 고장이다. 우리 집 옆에 있는 산을 남산이라고 하는데 그 산마루에 올라가 대동강 쪽을 굽어보면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을 감상하는 것 같다. 타고장의 부자들과 벼슬아치들이 만경대 일대 산들을 경쟁적으로 사가지고 조상의 묘를 많이 쓴 것도 이 일대의 아름다움을 탐냈기 때문이었다. 만경대에는 평안 감사의 묘도 있었다. 대대로 소작살이를 하다 나니 우리 집안은 매우 어렵게 살았다. 그런데다가 3대를 두고 외독자로 내려오던 우리 가문이 할아버지 김보현, 할아버지 댁에 와서는 아들, 딸 6형제를 보게 되어 10명 가까운 대식구로 불어났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나 자손들의 입에 풀칠이라도 시켜보려고 손에서 일을 놓지 않았다. 남들이 다 자는 이른 새벽에도 쉬지 않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진걸음을 모았다. 밤이 되면 등잔불 밑에서 새끼를 꼬고 집신을 삼고 몽속을 틀었다. 할머니, 리보이, 할머니도 밤마다 물레질을 하였다. 어머니 강반석, 어머니는 삼촌어머니 현양신, 삼촌어머니와 고모들 김구일려, 김형실, 김형복,
거모들을 데리고 낮에는 밭에서 종일 김을 메고 밤에는 무명나이를 하였다. 집사정이 하도 어려우니 큰 삼촌 김형록, 큰 삼촌은 9살에 천자를 좀 배우고는 학교 문 앞에도 가보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할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지었다. 온 가정이 달라붙어 기를 쓰고 일했지만 늘 죽도 변변히 우리지 못하였다. 껍질도 벗기지 않은 스스로 닭의 죽을 쑤어 먹곤 하였는데 모간이 깔깔해서 넘어가지 않던 일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러니 과일이나 고기 같은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한 번은 내 목에 화기가 났는데 그때 할머니가 어디서 돼지고기를 얻어왔다. 그 고기를 먹고 화기가 뚝 떨어졌다. 그 후부터 나는 고기를 먹고 싶으면 화기가 좀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였다. 내가 만경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 우리 할머니는 늘 집에 시계가 없는 것을 한탄하였다. 할머니는 무력이 없는 분이었지만 남의 집에 걸려있는 벽시계만은 몹시 부러워하였다. 우리 이웃에 벽시계가 있는 집이 한 집 있었다. 할머니가 그 집 벽시계를 부러워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 아버지가 숭실중학교를 다닐 때부터였다고 한다. 집에 시계가 없었으므로 할머니는 매번 쪽잠을 주무시다가 첫새벽에 일어나 어림짐작으로 시간을 가늠하고는 서둘러 저반을 짓곤 하였다. 만경대에서 숭실중학교까지 30리 길이니 저반을 일찍 짓지 않으면 지각을 할 수 있었다. 어떤 날은 한밤중에 밥을 지어놓고도 등교 시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 없어 몇 시간씩 잠을 못 자고 부뚜막에서 동창만 바라볼 때도 있었다. 그런 날이면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뒷집에 가서 몇 시나 되었는지 알아보고 오렴 하고 분부하였다. 어머니는 뒷집에 가서도 주인을 깨우기 미안하여 뚜락에 들어가지 못하고 울타리 밖에 쪼그리고 앉아 시계종이 땡땡 소리를 낼 때까지 기다리곤 하였다. 그러다가 시계종이 울리면 집에 돌아와 할머니에게 시간을 알려드리곤 하였다. 내가 팔도구에서 살다가 고향에 돌아오니 삼촌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의 안부를 물으면서 이런 사연을 이야기하였다. 큰아버지가 먼 길을 통학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였는데 성주는 칠골외가에 가 있게 된다니 학교가 가까워서 좋겠다고 하였다. 우리 집에서는 해방될 때까지 할머니가 그렇게도 부러워하던 벽시계를 끝내 사다 걸지 못하였다. 우리 집안 사람들은 비록 중물을 우리며 가난하게 살았지만 혈육이나 이웃 간에 서로 도와주고 받들어주는 마음이 극진하였다. 돈이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인덕이 없으면 살 수 없느니라.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늘 이런 훈계를 하였다. 이것이 곧 우리 가정의 철학이기도 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새 것에 민감하고 향학열이 높았다. 서당에서 전자문을 배우면서도 늘 정규학교에 가고 싶어 하였다. 해그 밀사 사건이 있은 그해 여름 슬매부락에서는 수나, 추자, 칠골, 신흥 4개 학교의 학생들이 모여서 연합운동회를 하였다. 아버지는 그날 순화학교 선수로 운동회에 참가하여 철봉, 씨름, 달리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종목에서 우승을 하였다. 그런데 높이뛰기에서만은 첫자리를 다른 학교 선수에게 빼앗겼다. 가름대에 머리태가 걸리는 바람에 실수를 하였기 때문이었다. 운동회가 끝난 다음 아버지는 학교 뒷산에 올라가 그 머리태를 뭉청 잘라버렸다. 수백 년을 두고 내려오는 낡은 인습을 무시하고 부모의 허락도 없이 머리태를 잘라버린다는 것이 그때로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할아버지는 큰 변이 났다고 야단을 하였다. 원래 우리 집안 사람들이 대가수했다. 아버지는 그날 할아버지가 무서워 집에도 못 들어오고 울바자 밖에서 서성거리었는데 증조할머니가 뒷문으로 데려다가 밥을 주었다고 한다. 증조할머니는 우리 아버지를 장손으로서 각별히 사랑하였다. 아버지는 자신이 숭실중학교에 들어갈 수 있은 것도 증조할머니의 덕이라고 늘 말씀하였다. 증조할머니가 보현 할아버지를 설복하여 아버지를 신식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주었다. 봉건이 시임했던 그 당시까지만 하여도 할아버지네 세대는 신식학교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숭실중학교에 입학한 것은 나라가 망한 이듬해
1911년 봄이었다. 당시는 개화의 첫 시기여서 양반들도 학교 공부를 하는 사람이 얼마 없었다. 우리 집같이 닭의죽도 변변히 먹지 못하는 집에서 자손들을 중학교에까지 보낸다는 것은 대단히 힘에 부치는 일이었다. 그 당시 숭실중학교의 월사금이 2원이었다고 한다. 그 2원을 보려고 어머니는 순화강에 나가 가막조개까지 주워다 팔았다. 할아버지는 자매를 심고 할머니는 열무농사를 하고 15살밖에 안 되었던 큰 삼촌조차도 형님의 학비를 보탠다고 집신삼이를 하였다. 아버지 자신도 학비를 보려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학교 당국이 운영하는 실습장에서 해가 질려까지 고된 노동을 하였다. 그런 후에 학교 도서관에서 몇 시간씩 책을 읽다가 밤늦게야 집으로 돌아와 한두 시간 쪽잠에 들었다가는 다시 학교로 가곤 하였다. 이처럼 우리 가정은 그 당시 조선의 어느 농촌 어느 고을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소박하고 평범한 가정이었다. 남들보다 별로 표가 나는 것도 없고 특이한 점도 찾아볼 수 없는 가난한 가정이었다. 그렇지만 조국과 교례를 위한 일이라면 누구나 아낌없이 몸을 내대었다. 증조 할아버지는 남의 묘를 봐주는 산당직이었으나 나라와 향토를 열렬히 사랑하는 분이었다. 미제 침략선 샤마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두루섬에 정박하고 있을 때 증조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집집에 있는 밧줄을 다 모아 강 건너 권유섬과 만경봉 사이에 겹겹이 건너지르고 돌을 굴리면서 해적선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샤마노가 양각도 밑에까지 기어들어 대포와 총을 쏘아대면서 시민들을 살해하고 재물들을 약탈하고 부녀자들을 겁탈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는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그다름으로 평양성에 들어갔다. 그때 송한 사람들은 관군과 함께 나무단을 가득 실은 매생이 여러 척을 연결시켜 불을 지르고 샤마노 쪽으로 뛰어내려보내요. 배도 해적들도 모조리 수장해버리었는데 증조 할아버지도 여기서 한몫 단단히 하였다고 한다. 샤마노가 격침된 다음에는 미제 침략자들이 또 구남 쇠난도와 호를 끌고 대동강 하구에까지 기어들어 살인, 방화, 약탈을 감행하였다. 만경대인민들은 쇠난도와 호가 침입하였을 때에도 의병을 묻고 조국 방위에 한 사람같이 골기하였다. 우리 할아버지는 늘 남자는 전장에서 적과 싸우다 죽어야 마땅하다고 하면서 집안 식구들이 모두 나라를 위해 떳떳이 살도록 교양하였으며 자손들을 혁명투쟁에 아낌없이 내세웠다. 할머니도 자식들에게 대바르고 굳세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다. 한때 일본 사람들이 나에 대한 귀순 공작을 하느라고 엄동설안에 할머니를 데려다가 만주 사냐로 끌고 다니면서 별고생을 다 시킨 적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할머니는 적들을 노복처럼 호령하면서 혁명가의 어머니, 혁명가의 할머니답게 굳세고 당당하게 처신하였다. 나의 외할아버지 강돈욱. 나의 외할아버지는 고향 마을에 사립학교를 세우고 청소년들을 공부시키면서 일생을 후대 교육과 독립운동에 바쳐온 열렬한 애국자 교육자의 한 사람이었으며 마대삼촌 강진석. 마대삼촌도 일찍부터 독립운동에 나선 애국자였다. 아버지는 내가 어려서부터 애국의 몫을 깊이 간직하도록 꾸준히 교양하였으며 그런 지향과 염원으로부터 내 이름도 나라의 기둥이 되라는 의미에서 성주라고 지어주었다. 아버지는 숭실중학교에 다닐 때 두 동생을 데리고 지보레의 삼형제를 상징하여 백약나무 3그루를 심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만경대에는 백약나무라는 것이 없었다. 아버지는 그날 두 동생에게 백약나무는 빨리 자라는 나무라고 하면서 우리 형제들도 그와 같이 씩씩하게 자라 나라를 독립시키고 잘 살아보자고 말씀하였다. 그 후에 아버지는 혁명을 위하여 만경대를 떠났고 뒤따라 작은 삼촌 김형권, 작은 삼촌도 싸움의 길에 나섰다. 만경대 고향집에는 큰 삼촌 한 분만 남았지만 백약나무는 3그루 다 잘 자라 큰 나무가 되었다. 그 그늘이 지경을 넘어 지주의 밭에까지 드리워지게 되었다. 지주는 밭에 그늘이 지면 소출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남의 집 백약나무를 사정없이 찍어버리었다.
그래도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무도한 세월이었다. 나라가 해방된 다음 집에 와서 그 말을 들으니 돌아가신 아버지의 깨끗한 꿈이 생각나서 참으로 분하였다. 분한 일이 어찌 그뿐이었겠는가. 우리 고향집 앞에는 내가 어린 시절에 동무들을 데리고 자주 올라가 놀던 들매나무가 여러 그루 있었다. 역시 20년 만에 집에 돌아와 보니 그중 집 가까이 있던 들매나무가 보이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나에게 큰 삼촌이 그 나무를 찍어버렸다고 하였다. 듣고 보니 거기에도 기막힌 사연이 있었다. 내가 산에서 싸울 때 아마 경찰놈들이 무더니도 우리 집 식구들을 못 살게 굴었던 모양이다. 우리 집을 감시하느라고 대평주제서 순사들이 늘 당본을 섰다. 대평과 만경대는 좀 떨어져 있었으므로 여름에는 그 들매나무 밑이 그자들의 출장소같이 되었다. 그 그늘에 앉아 심심하면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 문초도 하고 부채질을 하며 낮잠도 잤다. 어떤 때에는 닭을 잡아다가 술수렴도 하고 할아버지나 큰 삼촌에게 행패질도 하였다. 하루는 그렇게도 무던하던 큰 삼촌이 도끼를 둘러매고 나와 단숨에 그 나무를 찍어버렸는데 할아버지는 말릴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 하였다. 삼간집이 다 타도 빈대 죽는 걸 보니 시원하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 할아버지의 말씀에 나도 쓸쓸하게 웃었다. 혁명하는 자손들을 두다 나니 우리 조부모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였다. 하지만 그처럼 모진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절개를 굽히지 않고 꿋꿋하게 잘 싸웠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외정 말기에 창씨 개명을 강요하였지만 나의 조부모님들은 거기에도 응하지 않았다. 우리 고향에서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치지 않고 끝까지 버티어낸 것은 우리 집 하나밖에 없었다. 그 밖의 사람들은 다 성을 고치었다. 성을 고치지 않으면 일본 관청이 도시에서 배급조차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나가기가 곤란하였다. 형록 삼촌은 창씨 개명에 응하지 않는다고 매도 여러 번 맞았고 주재소에 호출도 여러 번 받았다. 순사가 나서서 오늘부터 너는 김형록이 아니다. 내 이름이 뭐냐? 하고 물으면 삼촌은 김형록이 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순사가 달려들어 귓뺨을 때렸다. 다시 말해봐. 이름이 뭐야? 하고 또 물어도 변함없이 김형록이 왜다? 하고 대답하였다. 순사는 처음보다 더 아프게 따귀를 쳤다. 김형록이라는 대답 한마디에 주먹이 한 대씩 안겨졌지만 삼촌은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다. 그때 할아버지는 삼촌에게 이름을 일본말로 고치지 않은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지금 송주가 외놈들과 싸우고 있는데 네가 이름을 일본말로 고치면 되겠느냐. 맞아 죽으면 맞아 죽었지 절대로 이름을 일본말로 고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였다. 이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하직하고 고향을 떠날 때에는 모두들 나라를 찾고서야 돌아오겠다면서 씩씩하게 살인문을 나섰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조국으로 돌아온 것은 나 하나뿐이었다. 일생을 독립운동에 바쳐온 아버지는 이역에서 32살에 세상을 떠났다. 남자의 나이 32살이면 한창 시절이다. 장례가 끝난 다음 고향에서 할머니가 들어와 무성양지천에 있는 아버지의 묘 앞에서 목 놓아 울던 일이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 6년 후에는 또 어머니가 안도에서 독립의 날을 보지 못하고 돌아갔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유격대에 들어가 총을 잡고 싸우던 동생 철주마저 전사하였다. 전장에서 싸우다 죽었으므로 동생은 유해조차 건지지 못하였다. 몇 해 후에는 마포형무소에서 장기형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던 작은 삼촌이 모진 고문 끝에 옥사하였다. 그때 우리 집에서는 시신을 찾아가라는 통지를 받고도 돈이 없어 찾아오지 못하였다. 그래서 작은 삼촌의 유골은 마포형무소 공동묘지에 묻히었다. 끌끌하던 자손들이 20해 사이에 다들 이렇게 낯선 산천에 한 줌 흙으로 뿔뿔이 흩어져 널리었다. 해방이 되어 고향에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살인문 밖에서 나를 부둥켜 안고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다 두고 이렇게 혼자 왔느냐. 같이 오면 못 쓴다더냐 하며 내 가슴을 두드렸다. 할머니의 심정이 그처럼 뒤통할진데
만리 타양에 무주고혼이 되어 누워있는 선친들의 유해마저 모시지 못하고 고향집 살인문에 홀몸으로 들어선 내 마음이야 어떠했겠는가. 나는 그때부터 남의 집 살인문에 들어설 적마다 이 살인문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은 몇이며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얼마일까 하는 생각을 하고 나였다. 이 나라의 모든 살인문들에는 눈물에 젖은 리별의 사연이 있고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 혈육들에 대한 목매인 그리움과 뼈를 내이는 상실의 아픔이 있다. 수천 수만을 헤아리는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들과 형제 자매들이 조국 광복의 재단에 생명을 바치었다. 우리 민족이 피와 눈물과 한숨의 바다를 넘어 포연 탄으를 헤치며 조국을 찾는 데는 실로 36해라는 기나긴 세월이 걸렸다. 그것은 너무나도 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혈전의 36해였다. 그러나 그런 혈전과 희생이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의 조국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기는 지금도 지역스러운 노예살이가 계속되는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세기로 되었을 것이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일생 농사밖에 모르고 살아온 좋은 늙은이들이었지만 진정을 말하건대 나는 그분들의 견결한 혁명정신에 단복하였고 거기서 커다란 고물을 받았다. 말이 쉽지 자식들을 키워 거스라하니 혁명의 길에 내세우고 그에 뒤따르는 갖은 고초와 시련을 묵묵히 견디면서 자손들의 뒤를 꾸준히 받쳐준다는 것이 한두 번의 전투나 몇 년간의 감옥살이에 비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일가가 당한 이러한 불행과 고초는 나라를 잃은 우리 민족이 당한 불행과 고초의 한 축도에 지나지 않는다. 수십 수백만의 조선 사람들이 일제의 학정 밑에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불타 죽고 맞아 죽었다. 나라가 망하면 산천도 사람도 결코 편안할 수가 없다. 망한 나라의 지붕 밑에서는 나라를 판 값으로 호의호식하는 내국노들도 발편잠을 자지 못하는 법이다. 사람은 설사 살아있어도 상갓집 개만 못하고 산천은 설사 지경이 남아있어도 제 모습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이치를 먼저 깨닫는 사람을 선각자라고 하며 와신상담하면서 나라의 비운을 가시려고 애쓰는 사람을 애국자라고 하며 제 한 몸을 불태워 진리를 밝히고 만민을 불러일으켜 불의의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을 혁명가라고 한다. 나의 아버지는 우리나라 민족해방운동의 선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1894년 7월 10일에 만경대에서 탄생하여 1926년 6월 5일 만국의 심야에 한을 품고 돌아갈 때까지 일생을 혁명에 바친 분이었다. 나는 아버지 김용직의 맏아들로 만국 이태후인 임자년 1912년 임자년 4월 15일에 만경대에서 태어났다.